대구 달서구에 사는 67세 양희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희선 씨, 우리 서로 아껴주며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던 순간 저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제 인생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새벽같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어제 밤늦게 요양원 면회를 다녀왔지만 몸은 일어나야 했습니다. 6시까지 식당에 출근해야 하니까요. 남의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와 조리 보조를 하며 하루 10시간을 보내고 바로 요양원으로 가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 예전엔 그래도 남편이 있었는데 이제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 저를 잘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중학교 졸업사진. 앳된 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그때 내 인생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사진 속 저는 분명 행복한 미래를 꿈꿨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날도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럴 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장 구멍가게 주인 최동석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릴 적 저희 집은 참 가난했습니다. 인물 좋던 우리 아버지는 막노동의 품앗이에 그 잘생긴 얼굴이 까맣게 그을리고 주름이 온 얼굴을 덮어 고생의 흔적이 가득했고 우리 엄마는 항상 얼굴에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어릴 적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저는 가난하지만 꿈도 많았건만 장녀로 태어난 죄로 중학교만 간신히 졸업하고 바로 돈벌이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어린 여자애가 할 수 있는 거래야 식모일이 제일 많았지요. 식모 생활을 이 집 저 집에서 하다가 22살에 저는 한 젊은 부부의 집에 보모로 들어갔습니다. 식모 겸 아이들 돌봄이었죠. 그 집에는 5살 아들, 3살 딸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패션 디자인 일을 한다는 것 같고 남편은 식당을 하고 있었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점점 나빠지더니 세련되고 옷을 화려하게 입던 그 젊은 부인은 결국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남겨둔 채로요. 엄마, 엄마. 울부짖는 아이들을 안고 저는 밤새 등을 토닥였습니다. 사장님은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하고 술에 취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여자들을 집에 데려와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애들 재우고 나오지 마. 사장님의 말에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벽 너머로 들리는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 부인도 아니건만 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까요? 왜 이렇게 아플까?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걸.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사정의 남자라고는 사장님 밖에 없었으니 그랬던 걸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사장님의 눈빛이 달랐거든요. 그는 진짜로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거실에서 들리는 사장님의 목소리에 저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그날 밤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이었죠. 오래가지 않아 그 여자가 떠나고 사장님은 더욱 방황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있었죠. 떠나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어느 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온 저는 거실 소파에 쓰러져 우는 사장님을 봤습니다. 제 마음도 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가가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술에 취하고 눈물에 젖은 사장님의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안방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의아해하면서도 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실혼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사실혼 3년째 되던 해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떠났던 아이들 엄마였습니다. 미국 남자랑 재혼했어요. 아이들 데려가려고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이들은 제품에서 떨어지기 싫다고 울었지만 법적으로는 친엄마에게 양육권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택시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제 자식처럼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내가 씻기고 먹이고 학교 보내고 재우고 내 아이들이었는데 그 후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아이를 갖고 싶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이혼 전에 이미 불임 수술했어. 아이들 둘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 한 거야. 불임 수술?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쁜 꽃처럼 필 줄 알았던 제 인생이 이 남자를 만나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살게 되면서 한 번, 그리고 평생 아이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꺼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나는요? 나도 엄마가 되고 싶은데.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만 피웠습니다. 35살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조촐하게. 하지만 머리도 올리고 드레스도 입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결혼 사진도 찍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댔습니다. 식모가 주인 남자랑 눈 맞아서 안방 차지했대. 그것도 전처가 떠난 틈을 타서 말이야. 저는 정식 부인이 됐지만 첫 단추를 잘 못 끼워서일까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아내로 대접받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1년에 서너 번씩 말도 없이 며칠씩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떠났다가 돌아오곤 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라는 걸.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몰라도 돼. 답답해서 바람 쐬고 온 거야. 남편과 하던 식당이 잘 돼 바쁘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가 싶다가도 저렇게 남편이 방황할 때면 제 마음엔 휑휑하고 얼음보다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껍데기만 데리고 사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던 식당이 망했습니다. 경기도 안 좋아지고 손님도 줄고 결국 오랜 기간 운영하던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남편 고향으로 이사를 가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말도 어눌해지고 한쪽 몸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병원비, 재활치료비, 돈은 물처럼 나갔습니다. 결국 남편을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갖고 있던 돈도 바닥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와 조리 보조. 하루 10시간, 주 6일. 67세가 된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면회를 갈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남편.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눈빛. 여보, 나왔어요. 나 몰라. 당신 마누라 희선이. 하지만 남편은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입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남의 집 식모로 시작해서 제대로 사랑도 못 받고 아이도 못 낳아보고 이제 남은 건 이 고단한 노년뿐이구나. 한번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내 인생. 그날 밤 저는 또다시 그 빛바랜 중학교 졸업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환하게 웃던 10대의 희선. 미안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서.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매일 시장을 지나갑니다.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서죠. 시장 입구에 작은 구멍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채소며 과일, 생필품을 파는 곳.
주인은 제 또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최동석. 늘 단정한 옷차림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였습니다. 감자 한 봉지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그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네. 아니, 그냥 힘들어 보이셔서요. 이거 서비스예요. 그는 사과 한 개를 더 넣어줬습니다. 작은 친절이었지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준 적이 있었나? 그 후로 제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으면 그는 늘 말했습니다. 집 앞까지 갖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갖다 드리고 싶어서요.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희선 씨, 그가 우산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이거 쓰세요. 하지만 괜찮아요. 빨리 가세요. 비 더 올 것 같아요. 그는 제게 우산을 쥐어주고는 빗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축 늘어진 어깨가 금방 젖었습니다. 사랑받는 게 이런 느낌일까? 꽃다운 청춘에 불타는 사랑을 만나 결혼해 알콩달콩 사는 여자들은 남편에게 이런 보살핌을 받으며 살겠지? 그날 저는 우산을 받아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 평생 처음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시장에 가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그의 기분 좋게 웃는 얼굴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람. 하지만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남편 요양원 보내놓고 시장 가게 주인이랑 매일 붙어 다니더라. 아이고, 늙어서 안면도 두껍네. 아픈 남편 두고 뭐하는 짓이야. 남사스러. 동네 아줌마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는 거지? 남편은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나는 다른 남자한테 설레고 있다니. 사람들 말대로 내가 미쳤나 보다.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요양원에 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하지만 남편의 눈동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살았잖아. 나는 그저 만만하고 편한 동거인이었을 뿐이야. 하지만 그래도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시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동석 씨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녁거리는 사야 했고 결국 시장에 갔습니다. 희선 씨, 어디 아프셨어요? 며칠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그의 걱정 어린 눈빛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바빴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오늘 딸기가 싱싱하게 들어왔어요. 하나 드시고 가세요. 그는 딸기 한 팩을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딸기를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서글프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런 친절도 받으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락 거리고 이런 작은 따뜻함도 나는 느끼면 안 되는 건가? 죽을 때까지 외롭고 고단하게 살아야 하는 운명인가? 그렇게 생각하니 화도 났습니다. 남들 다 누리는 평범한 행복이 제겐 왜 이렇게 야박할까 하고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그 친절을 다 받아들이다가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다 가버릴까 봐요. 어느 날 동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희선 씨, 제 가게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가 비어 있는데 희선 씨가 너무 힘들 때 가끔 거기서 쉬다 가시면 어떨까 해서요. 차도 한 잔 드시고.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 괜찮아요. 정말 아니에요. 제가 희선 씨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석 씨,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충전의 아지트 뭐 그런 걸 알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만히 거울을 봤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꿈꿨던 삶을 살아보자. 이번만큼은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 요양비는 계속 낼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면회도 갈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장에 갔습니다. 동석 씨는 늘 그랬듯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동석 씨, 네, 희선 씨. 그 방, 차 한 잔 마셔도 될까요? 동석 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럼요. 제가 차 준비할게요. 그는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 창문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차 끓일게요. 저는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았습니다. 따스했습니다. 마음까지 노곤노곤해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 동석 씨의 작은 방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차 한 잔 마시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함께 저녁을 먹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점점 둘이 깔깔대는 소리가 늘었습니다. 희선 씨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인생을 견뎌냈어요? 그냥 견디는 게 제 인생인 줄 알았어요. 다른 선택지가 있는 줄 몰랐으니까요. 지금은 어때요? 다른 길이 있는 걸 알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동석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희선 씨. 네. 우리. 저는 희선 씨랑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아내를 일찍 보내고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희선 씨를 만나고 알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동석 씨, 저도요. 저도 지금까지 아둥바둥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여자로서가 아니라 그저 필요한 존재였을 뿐이죠. 근데 동석 씨랑 있으면 따뜻한 아랫목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따끈따끈한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사랑받는 것 같고 고마워요. 희선 씨, 동석 씨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해요. 몇 달 후 저는 동석 씨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 아침마다 동석 씨가 끓여주는 커피 향기가 가득한 집. 이사를 하기 전 남편과 호적 정리도 했습니다. 요양원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합니다. 당신도 평생 다른 여자를 사랑했잖아요. 나도 이제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살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시장 구멍가게 앞에는 작은 화분이 하나 놓였습니다. 빨간 제라늄. 제가 심은 겁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생각합니다. 예쁘던 꽃봉오리 희선이 인생의 꽃도 늦었지만 이제 피는구나. 어느 날 저녁 동석 씨와 함께 저녁을 먹다가 그가 물었습니다. 행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평생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요. 희선 씨가 웃으니까 저도 행복하네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67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제 누군가의 식모도, 누구의 보모도, 사랑 없는 아내도 아닙니다. 행복한 양희선입니다. 여러분, 희선 씨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세요. 67년을 참고 견디며 살아온 희선 씨가 마침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희선 씨의 용기 있는 결단에 따뜻한 응원의 말씀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